회장님, 이제 그만 편히 쉬시죠. 아드님이 아주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우비를 입은 사내가 번뜩이는 칼을 65세 노인의 복부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아들의 지시로 아버지를 죽이러 온 킬러들. 하지만 그들이 흙을 덮고 떠난 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자가 나타나 맨손으로 무덤을 파헤치며 죽어가는 재벌 회장을 구해낸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살아야 진실이 밝혀지니까요. 그날부터 40살 노처녀와 재벌 회장의 생존을 건 처절한 도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는 한밤중이었습니다. 깊은 산골의 어둠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임정희는 장화가 진흙더미에 푹푹 빠지는 소리를 들으며 산비탈을 올랐습니다. 낮에 심어둔 어린 산삼묘종들이 이 폭우에 다 쓸려 내려갈까봐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임정희가 손전등을 비추며 젖은 풀숲을 헤치던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산길 끝자락에 커다란 검은색 차 2대가 멈춰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임정희는 본능적으로 손전등 불빛을 끄고 바위 뒤로 몸을 바짝 숨겼습니다. 차에서 내린 시커먼 우비 차림의 사내들이 뒷좌석에서 무언가를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결박된 노인을 거칠게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임정희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바위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우비를 입은 사내 중 한 명이 번뜩이는 칼을 꺼내들며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강진호의 지시를 받은 사내가 노인의 배를 깊숙이 찌르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 편히 쉬시죠. 아드님이 아주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칼에 맞은 강승만이 억누른 신음을 내뱉으며 구덩이 속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사내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삽을 들어 흙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임정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삼날이 흙바닥을 긁는 기분 나쁜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귓가에 박혔습니다. 사내들은 노인의 지갑과 휴대폰을 한데 모아 불을 붙여 태워버렸습니다. 증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사내들이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임정희는 차 바퀴가 진흙을 튀기며 멀어지는 소리를 끝까지 확인했습니다. 차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임정희는 미친 듯이 구덩이로 달려갔습니다. 임정희가 진흙더미 위에 무릎을 꿇고 맨손으로 흙을 파헤치며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려요. 거기 누구 없어요. 제발 조금만 버티세요. 손톱 밑으로 날카로운 돌멩이와 흙이 박혀 피가 흘렀지만 임정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파헤치자 흙 속에 파묻혀 파들파들 떨고 있는 강승만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임정희가 강승만의 상체를 움켜잡고 온 힘을 다해 구덩이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강승만은 입안에 가득 찬 진흙을 뱉어내며 간신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임정희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강승만의 배에서 쏟아지는 피를 꾹 눌렀습니다. 임정희가 겁에 질린 눈으로 강승만의 안색을 살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말 들려요. 정신 놓으면 안 돼요. 눈 좀 떠보세요. 강승만이 초점 없는 눈을 간신히 뜨고 임정희의 손을 힘없이 움켜잡았습니다. 강승만이 꺽꺽거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살려주게. 제발. 임정희는 강승만의 팔을 자신의 목에 두르고 등을 내밀어 그를 업었습니다. 자신보다 몸집이 훨씬 큰 노인을 업은 임정희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임정희가 빗물에 미끄러지는 발을 다잡으며 가파른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진흙길은 마치 늪처럼 임정희의 발목을 잡아당겼습니다. 임정희는 이를 악물고 산등성이 너머에 있는 자신의 작은 움막을 향해 걸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강승만의 호흡이 점점 옅어질 때마다 임정희는 소리쳤습니다. 죽으면 안 돼요. 여기서 죽으면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간신히 움막 안으로 들어선 임정희가 강승만을 낡은 평상 위에 눕혔습니다. 움막 안에는 쌉싸름한 약초 냄새와 눅눅한 빗물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임정희가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임정희는 구석에 숨겨두었던 낡은 구급함을 꺼내 알코올을 솜에 적셨습니다. 임정희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강승만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강승만의 복부에는 칼날이 깊게 지나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임정희가 끓는 물에 소독한 바늘과 실을 들고 강승만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제가 꿰매야 해요. 아파도 조금만 참으세요. 임정희는 간호사 시절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되살리며 상처 부위를 봉합했습니다. 바늘이 살을 파고들 때마다 강승만의 몸이 경련하듯 움찔거렸습니다. 임정희는 식은 땀을 닦으며 정성스럽게 상처를 여미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강승만이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고는 임정희의 손바닥을 끌어당겼습니다. 강승만이 피 묻은 손가락으로 임정희의 손바닥에 떨리는 글씨를 적었습니다. 금, 강. 임정희가 그 글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강승만에게 물었습니다. 금강이라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할아버지 성함인가요? 강승만은 대답 대신 눈을 질끈 감으며 다시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임정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움막 밖의 동태를 살피려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멀리 산 아래에서 수십 개의 손전등 불빛이 산등성이를 훑으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이 산 전체를 뒤지며 강승만을 찾아내려 한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임정희는 서둘러 바닥에 깔린 멍석을 걷어내고 좁은 지하 저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임정희가 강승만을 조심스럽게 안아 저장고 안의 좁은 공간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임정희가 강승만의 귀에 대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절대 소리 내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숨죽이고 계셔야 해요. 임정희는 저장고 문을 닫고 그 위에 다시 멍석을 깔고는 태연하게 앉았습니다. 잠시 후 거친 발소리와 함께 움막 문이 부서질 듯 활짝 열렸습니다. 검은 우비를 입은 사내 셋이 손전등을 임정희의 얼굴에 정면으로 비췄습니다. 사내가 험악한 표정으로 임정희를 내려다보며 굵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봐, 여기서 혼자 사는 거야. 아까 여기서 노인네 하나 지나가는 거 못 봤어. 임정희는 일부러 입등 가장자리에 침을 흘리며 초점 없는 눈으로 사내를 봤습니다. 임정희가 바닥에 놓인 마른 나무를 손으로 지지기며 실실 웃었습니다. 아저씨들은 누구야? 우리 엄마 보러 왔어. 엄마는 산신령님이 데려갔는데. 사내 중 한 명이 코를 감싸쥐며 움막 안을 여기저기 발로 걷어찼습니다. 사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동료에게 투덜거렸습니다. 이 여자 완전히 미친년이네. 여기서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는 거야. 다른 사내가 임정희의 앞에 놓인 피 묻은 천 조각을 발견하고는 눈을 부라렸습니다. 사내가 임정희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바짝 끌어당기며 외쳤습니다. 이 피는 뭐야? 너 아까 그 노인네 숨겨줬지. 바른 대로 말 안 해. 임정희는 겁먹은 표정 대신 더 크게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임정희가 구석에 놓인 죽은 토끼 사체를 가리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토끼야, 토끼.
우리 토끼가 아파서 내가 약 발라줬어. 아저씨도 토끼고기 먹을래. 사내는 역겹다는 듯 임정희를 밀쳐냈고 임정희는 바닥에 볼품없이 나뒹굴었습니다. 사내들이 움막 안을 대충 훑어본 뒤 밖으로 나가며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사내가 무전기에 대고 보고하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여기는 미친 여자밖에 없습니다. 위쪽 능선을 더 샅샅이 뒤져보겠습니다. 사내들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임정희는 바닥에 엎드린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임정희의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거세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임정희는 서둘러 저장고 문을 열고 강승만의 안색을 다시 살폈습니다. 강승만은 좁은 공간 안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임정희가 강승만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그놈들 갔어요. 할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세요. 강승만이 힘겹게 눈을 뜨고는 임정희의 옷소매를 꽉 붙잡았습니다. 강승만이 갈라진 목소리로 임정희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라. 내 아들이 나를. 강승만은 말을 끝맺지 못한 채 다시 고개를 떨구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임정희는 강승만이 했던 아들이라는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식을 가진 아버지가 자식의 손에 죽을 뻔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거센 비바람이 불고 손전등 불빛들이 산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임정희는 이 노인을 살리는 길이 자신의 목숨까지 거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임정희가 강승만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며 단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여기서 절대 죽게 안 둬요. 임정희는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한 채 움막 문틈으로 밖을 감시했습니다. 어둠이 깊어갈수록 산속의 적막함은 더욱 공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임정희는 강승만의 젖은 발을 마른 헝겊으로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강승만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며 임정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자신의 평온했던 산속 생활이 완전히 깨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임정희는 도망치는 대신 강승만의 머리맡을 지키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비는 잦아들었지만 산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안개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임정희는 저장고 위에 다시 앉아 주먹을 꽉 쥐고 문 쪽을 쏘아보았습니다. 임정희의 눈빛에는 그 누구도 이 노인을 데려가게 두지 않겠다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임정희는 자신의 앞에 닥친 이 거대한 풍파를 온몸으로 맞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임정희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이분을 지켜내야 해. 안개 사이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검은 그림자를 보며 임정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임정희의 긴장된 어깨 위로 차가운 새벽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가슴을 찌르듯이 차가운 시간대였습니다. 임정희는 창살 틈으로 바깥을 살피며 숨을 죽였습니다. 하늘 위에서 윙윙거리는 기분 나쁜 기계음이 고요한 산속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임정희가 멍석을 걷어내고 지하 저장고 문을 열며 강승만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제 목소리 들리시죠? 이제 여기서 나가야 해요. 저놈들이 하늘의 드론까지 띄웠어요. 강승만이 힘겹게 눈을 뜨며 임정희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 때문에 자네까지 위험해지는구나. 그냥 나를 두고 가게.
임정희가 강승만의 얼굴에 묻은 진흙을 소매로 닦아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실 거면 차라리 숨을 참으세요. 제가 살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임정희는 바닥에 고인 차가운 진흙을 두 손 가득 퍼올렸습니다. 임정희가 강승만의 얼굴과 옷 위에 진흙을 꼼꼼하게 펴바르며 덧붙였습니다. 이걸 발라야 열을 감지하는 카메라에 안 걸려요. 조금 차가워도 참으셔야 해요. 강승만이 차가운 감촉에 몸을 움츠리며 신음 섞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이런 걸 어디서 배웠나? 자네는 보통 내기가 아니구먼. 임정희가 자신의 얼굴에도 진흙을 덕지덕지 바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살다 보니 별걸 다 배우게 되더라고요. 자, 이제 제 등에 꽉 매달리세요. 임정희는 미리 준비해둔 튼튼한 로프로 강승만의 몸을 자신의 등과 단단히 밀착했습니다. 운막 문을 열자 자욱한 산안개가 시야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임정희는 일반적인 등산로 대신 수풀이 허리까지 오는 우거진 비법정 탐방로로 발을 들였습니다. 한 걸음 뗄 때마다 등 뒤에서 강승만의 고통스러운 호흡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 멀리 능선 너머에서 사내들의 고함 소리가 안개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야, 이쪽은 발자국이 없다. 저 아래 늪지대 쪽을 더 훑어봐. 임정희는 신고 있던 장화 한쪽을 벗어 일부러 반대편 늪지대 쪽으로 힘껏 던졌습니다. 임정희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강승만에게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전했습니다. 신발 한쪽을 미끼로 던졌어요. 그 사이에 우리는 저 암벽 구간으로 가야 해요. 강승만이 임정희의 어깨를 꽉 움켜쥐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내가 살아서 돌아가면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네. 임정희가 암벽의 좁은 틈새에 몸바닥을 밀착하며 대답했습니다. 은혜는 살아서 갚으세요. 지금은 말씀 아끼고 버티는 데만 집중하세요. 두 사람은 가파른 암벽 구간인 귀면암의 좁은 틈새로 몸을 숨기며 나아갔습니다. 머리 위로 드론이 지나갈 때마다 임정희는 바위처럼 굳은 채 숨을 멈췄습니다. 강승만은 배의 통증이 심해지는지 임정희의 어깨를 이빨로 꽉 깨물며 비명을 참았습니다. 임정희가 바위 틈을 빠져나와 거대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폭포 뒤편에 도달했습니다. 폭포 안쪽에는 성인 2명이 겨우 앉을 수 있는 작은 동굴 공간이 있었습니다. 임정희가 강승만을 내려놓고 바닥에 앉히며 물었습니다. 배는 좀 어떠세요? 상처가 터지지는 않았나 봐요. 강승만이 젖은 얼굴을 닦아내며 안주머니에서 젖은 비닐 뭉치를 꺼냈습니다. 강승만이 비닐 속에 숨겨진 작은 마이크로 필름을 정희에게 보여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있으면 내 아들놈을 무너뜨릴 수 있네. 금강그룹의 모든 비리가 여기 담겨 있어. 임정희가 필름을 받아 자신의 외투 깊숙한 주머니에 넣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아드님이 시킨 짓인가요?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한테 이럴 수가 있죠? 강승만이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동굴방 떨어지는 물줄기를 바라봤습니다. 돈이 무섭더구먼.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게 돈이야. 진호 그놈은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임정희가 강승만의 링거 주삿바늘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게 사람 마음이에요. 저는 돈 때문에 사람 버리는 꼴 수 없이 봤어요. 강승만이 임정희의 손목을 잡으며 진지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나를 돕나?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 텐데. 임정희가 배낭에서 항생제 주사기를 꺼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세상한테 버림받아 본 적 있거든요. 그때 누가 내 손 한 번만 잡아줬으면 했어요. 임정희는 강승만의 팔에 주사를 놓으며
밖의 동태를 살피려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폭포 아래쪽에서 킬러들이 수색견과 함께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냥개들이 킁킁거리며 폭포 주변을 서성거리자 임정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임정희가 배낭에서 독한 산초가루 주머니를 꺼내며 강승만에게 신호했습니다. 개들이 냄새를 맡았나 봐요. 제가 시간을 벌 테니 할아버지는 여기서 꼼짝 마세요. 임정희는 폭포 옆 바위 위로 올라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산초가루를 털어냈습니다. 아래쪽에서 사냥개들이 괴로운 듯 지저대며 바닥에 코를 박고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개새끼들이 왜 이래? 야, 냄새를 놓친 것 같은데. 사내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리자 임정희는 재빨리 동굴로 돌아와 강승만을 업었습니다. 임정희가 산 능선 위에 있는 산불 감시 초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초소까지만 가면 통신 장비가 있을 거예요. 거기가 마지막 희망이에요. 강승만이 고개를 끄덕이며 임정희의 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미안하네. 이 늙은이 때문에 자네 다리가 다 피투성이가 됐구먼. 임정희는 자신의 발등에서 흐르는 피를 보지도 않은 채 가파른 길을 올랐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개 속에서 초소로 향하는 낡은 외나무 다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리 건너편에서 밝은 손전등 불빛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임정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리 쪽으로 발을 들이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경찰이에요. 살았어요. 저기 보세요. 임정희가 반가운 마음에 다리 쪽으로 뛰어가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 엎여있던 강승만이 온 힘을 다해 임정희의 어깨를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강승만이 다급하고 낮은 목소리로 임정희의 귓가에 경고했습니다. 멈춰. 나가지 마. 저놈은 우리 편이 아니야. 임정희가 당황하여 발을 멈추고 어두운 안개 속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다리 건너편에서 다가오는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의 입가에 기괴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임정희는 강승만의 경고에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남자가 다리 중간에 서서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철컥 소리를 내며 장전했습니다. 남자가 나직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안개 속을 향해 말을 건넸습니다. 정희 씨,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회장님 모시고 나오면 자네 목숨은 살려줄게. 임정희는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공포 속에서 강승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안개 너머에서 들려오는 남자의 발소리가 점점 다리 위를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임정희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승만이 임정희의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며 결연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다리를 끊어야 한다. 임정희는 다리 옆에 묶인 낡은 밧줄 뭉치를 발견하고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남자의 실루엣이 점점 뚜렷해지자 임정희는 결심한 듯 밧줄을 움켜쥐었습니다. 주변에는 오직 거센 물소리와 임정희의 거친 숨소리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임정희가 남자를 향해 소리치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김순경님, 정말 저를 도와주러 오신 거 맞아요. 거짓말 아니죠. 남자가 걸음을 멈추고 허공을 향해 총구를 겨누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정혜 씨를 얼마나 아끼는데. 자, 이제 천천히 걸어 나와. 임정희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쪽을 응시하며 밧줄목을 지탱하는 말뚝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다리가 출렁거리며 요동치자 남자가 당황하여 비틀거리며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임정희는 이 찰나의 순간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유일한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임정희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더욱 짙게 깔리며 사방의 형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김순경은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중심을 잡으려 애쓰며 총구를 허공에 휘둘렀습니다. 임정희는 바위 뒤에 몸을 밀착한 채 옆에 놓인 날카로운 돌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임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김순경을 향해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순경님, 우리 마을 사람 맞잖아요. 어떻게 강진호 그 인간이랑 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김순경이 미친 사람처럼 껄껄 웃으며 다리 난간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정희 씨, 세상이 다 그런 거야. 평생 이 깡촌에서 순경 노릇 해봐야 뭐가 남겠어. 저쪽에서 주는 돈이면 내 인생이 바뀌는데. 김순경은 총구를 임정희가 숨어있는 바위 쪽으로 고정하고 천천히 발을 뗐습니다. 강승만은 임정희의 등에 엎인 채 고통스러운 신음을 삼키며 김순경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임정희가 밧줄을 묶어둔 썩은 말뚝을 향해 돌 조각을 내리치려던 그 찰나였습니다. 숲을 사이에서 시커먼 그림자가 번개처럼 튀어나와 김순경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으악! 누구야? 이거 놓지 못해. 김순경이 비명을 지르며 총을 발사했지만 탄환은 엉뚱한 하늘 위로 날아갔습니다. 낡은 군용 우비를 입은 박 씨가 김순경의 팔목을 비틀어 권총을 벼랑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박 씨는 단숨에 김순경의 명치를 발로 걷어차 바닥에 굴린 뒤 단단한 로프로 그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임정희가 놀란 눈으로 바위 뒤에서 나오며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 박 아저씨,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박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우비 후드를 벗고 강승만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정이 내 이년아, 산속에 총성이 울리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냐? 이 양반 상태가 아주 엉망이구먼. 박 씨는 과거 정보사 요원 시절의 실력을 발휘해 순식간에 김순경의 입에 재갈을 물려나무에 묶었습니다. 강승만이 박 씨를 올려다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자네는 누구인가? 정희의 지인인가? 박 씨가 강승만의 상처 부위를 꾹 누르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살려준 사람 친구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대화할 시간 없습니다. 놈들이 헬기까지 띄웠습니다. 하늘 위에서 거대한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며 강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안개를 뚫고 지면을 훑쳤습니다. 강진호가 보낸 용병들이 탄 헬기가 초소 주변을 선회하며 투항을 권고하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임정희, 당신은 지금 중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회장님을 해치지 말고 즉시 밖으로 나와라. 임정희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놈들이 누가 누구더러 범죄자래.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네. 박 씨가 정희의 어깨를 밀치며 비상초소 건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욕할 시간 없다. 저놈들 금방 지상팀 내려보낼 거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서 문 걸어 잠가. 세 사람이 초소 안으로 피신하자마자 헬기에서 투하된 최루탄이 사방에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초소 안으로 스며들자 강승만은 심한 기침을 내뱉으며 가슴을 쥐어짜듯 괴로워했습니다. 임정희는 서둘러 물통에 담긴 물을 수건에 적셔 강승만의 코와 입을 가려주었습니다. 임정희가 박 씨를 보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할아버지 폐가 안 좋으신데 이 연기 마시면 정말 위험해요. 어디 나갈 데 없어요. 박 씨는 초소 구석에 있는 낡은 무전기를 분해하며 전선을 연결하려 애썼습니다. 이런 젠장, 전파 방해를 걸어놨어. 통신이 안 잡힌다. 정희야,
저기 화물용 케이블카 열쇠 찾아봐. 용병들이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초소 지붕 위로 내려앉는 소리가 쿵쿵 울렸습니다. 임정희는 먼지가 자욱한 서랍장을 뒤져 녹슨 쇠뭉치 열쇠를 발견하고 높이 들었습니다. 찾았어요. 근데 이거 너무 오래돼서 움직일지 모르겠어요. 박 씨가 무전기를 내던지고 강승만을 들것에 고정한 뒤 정희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달렸습니다. 안 움직이면 우리가 손으로라도 돌려야지. 여기서 잡히면 다 죽는 거야. 초소 뒷문을 열자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로 이어진 낡은 화물용 케이블카 선로가 보였습니다. 용병들이 초소 안으로 진입하며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고 사방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는 강승만을 케이블카 바닥에 눕히고 정희를 밀어넣은 뒤 자신은 조종석 레버를 움켜잡았습니다. 정희야, 할아버지 꽉 잡아. 충격이 심할 거다. 박 씨가 녹슨 레버를 온 힘을 다해 잡아당기자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금속음이 정막을 깼습니다. 케이블카가 덜컹거리며 허공을 향해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밖으로 나온 용병들이 케이블카를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습니다. 총탄이 케이블카의 얇은 철판을 뚫고 들어와 강승만의 머리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임정희는 자신의 몸으로 강승만을 덮으며 좁은 바닥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제 밑으로 더 숨으세요. 괜찮아요. 제가 다 막아줄게요. 강승만은 자신을 감싸 안은 정희의 가냘픈 팔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못난 아들을 둬서 너희들까지 사지로 모는구나. 임정희는 쏟아지는 총탄 속에서도 강승만의 손목 맥박을 체크하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 잘못이 할아버지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 말할 기운 있으면 숨 크게 들이마시세요. 케이블카가 계곡 중간쯤 도달했을 때 위쪽 선로 고정 부위가 총탄에 맞아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케이블이 한 가닥씩 풀리며 팽팽한 소리를 내자 박 씨가 안색이 변하며 외쳤습니다. 줄 끊어진다. 뛰어내려야 해. 밑에 물 깊은 곳 보이지? 거기로 몸 던져. 임정희가 케이블카 문을 열고 아래쪽 시퍼런 계곡물을 내려다보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아저씨, 할아버지는 부상자인데 이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정말 죽어요. 박 씨가 강승만을 들것째 자신의 몸에 묶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100% 죽고 뛰어내리면 1%라도 산다. 정희야, 셋하면 뛴다. 케이블카가 마지막 한 줄에 매달려 위태롭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셋 하고 외치는 순간 세 사람은 허공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물속으로 추락하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의 압박감이 전신을 덮쳤습니다. 임정희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강승만의 들것이 떠오르는 쪽으로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박 씨가 강승만을 붙잡고 수면 위로 올라오자 정희도 그들의 곁으로 다가가 들것 한쪽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물 안 먹었죠? 대답 좀 해보세요. 강승만은 의식을 잃은 채 창백한 안색으로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박 씨와 정희는 급류에 몸을 맡긴 채 추격자들의 눈을 피해 어두운 계곡 하류로 떠내려갔습니다. 머리 위로 지나가는 헬기의 불빛이 수면을 스쳐 지나갔지만 다행히 그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임정희는 물속에서도 강승만의 상처 부위가 벌어지지 않게 손으로 꽉 누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붙었지만 임정희는 결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강승만을 안전한 바위 밑으로 끌어올린 뒤 정희를 도와 무트로 올라왔습니다. 정희야, 저기 밑에 폐교 보이지?
일단 저기 보건실로 가야 한다. 임정희는 덜덜 떨리는 몸을 가누며 강승만을 다시 살폈습니다. 강승만의 호흡 소리가 마치 쇠 긁는 소리처럼 거칠게 변해 있었습니다. 임정희는 자신의 젖은 옷가지를 쥐어짜며 결연한 표정으로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 가요, 아저씨. 여기서 끝낼 순 없잖아요. 저 노인네 꼭 살려서 저 나쁜 아들놈 앞에 세울 거예요. 박 씨가 정희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주며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깡 하나는 알아줘야겠다. 어서 움직이자. 놈들이 금방 강변을 뒤질 거다. 세 사람은 어두운 밤안개를 헤치며 폐허가 된 분교 건물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승만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정희의 어깨 위로 고개를 툭 떨어뜨렸습니다. 임정희는 강승만의 손을 꽉 잡으며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이토록 치열해질 줄 몰랐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임정희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생명력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뒤를 쫓는 거대 기업의 그림자가 아무리 깊어도 그녀는 굴하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임정희는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폐교의 낡은 정문을 향해 힘차게 뛰어갔습니다. 박 씨는 뒤를 돌아보며 킬러들의 접근을 감시했고 세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생존을 위한 마지막 반격뿐이었습니다. 임정희는 강승만의 차가운 체온을 자신의 가슴으로 데우며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다 왔어요. 이제 따뜻한 곳으로 갈 거예요. 제 말 들리... 강승만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정희의 팔을 꼬집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임정희는 그 작은 반응에도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차가운 빗물과 눈물이 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임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폐교 보건실 문 앞에 도달한 세 사람은 굳게 닫힌 문을 마주했습니다. 박 씨가 발로 문걸쇠를 부수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서 먼지가 일어났습니다. 임정희는 서둘러 강승만을 낡은 침대 위에 눕히고 젖은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며 자신들이 가진 모든 힘을 쥐어짜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임정희는 캐비닛을 뒤져 비상용 의약품을 찾으며 다시금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어두운 교실 안에서 타오르는 작은 촛불 하나가 세 사람의 운명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임정희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그 손끝에서 노인의 생명이 다시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 팀이 되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고귀한 도주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들의 동행은 이제 거대한 폭풍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임정희가 강승만의 이마를 닦아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살아야 해요. 할아버지가 살아야 진실이 밝혀지니까요. 강승만이 눈을 감은 채 작게 고개를 끄덕이자 정희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세 사람의 긴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임정희는 창밖의 어둠을 쏘아보며 내일 다가올 운명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폐교된 분교 건물 안은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임정희는 보건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캐비닛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할아버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열이 심하게 나고 있어요. 임정희가 강승만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박 씨를 돌아봤습니다. 박 씨는 강승만을 낡은 침대에 눕히고 젖은 옷을 벗기며 대답했습니다. 물에 빠져서 몸이 차가워진 데다 상처까지 있으니 폐렴이 올 수 있어. 약이 있나?
임정희가 서랍 맨 아래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항생제 주사액을 발견하고 높이 들었습니다. 있어요. 다행히 항생제가 남아있네요. 기한이 좀 지났지만 안 쓸 수는 없어요. 강승만은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임정희가 알코올 솜으로 강승만의 팔을 닦고 주사 바늘을 꽂으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더 버티세요. 약이 들어가면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박 씨는 통신실로 향해 벽에 걸린 낡은 전화선을 뜯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전화선이 다 끊어져 있네. 뭔가 연결할 방법이 없을까? 박 씨가 가방에서 간이 통신 장비를 꺼내 전선과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정희는 강승만의 상처 부위를 다시 소독하며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세요? 보통 사람이 아니시죠? 박 씨가 전선을 이어 붙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옛날에 나라를 위해 일했다고 해두자. 그때 정혜 네가 내 신경통을 고쳐줘서 빚이 있거든. 갑자기 강승만이 눈을 번쩍 뜨고 임정희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자네는 의사인가? 임정희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강승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간호사였어요. 병원에서 잘못된 일을 고발했다가 쫓겨났죠. 강승만이 임정희의 손을 놓지 않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 같은 늙은이를 위해서. 임정희가 강승만의 이마를 닦아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늙었다고 함부로 말씀 마세요. 할아버지는 꼭 살아서 진실을 밝혀야 해요. 박 씨가 통신기에서 지직거리는 소음을 들으며 기뻐했습니다. 정희야, 전파가 잡힌다. 내 옛날 동료한테 연락할 수 있을 것 같아. 박 씨가 통신기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암호를 불렀습니다. 여기는 까마귀. 독수리 있나? 긴급 상황이다. 잠시 후 상대방의 목소리가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들려왔습니다. 까마귀, 오랜만이다. 무슨 일인가? 박 씨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금강그룹 회장이 아들한테 살해 위기를 당했다. 지금 내가 보호하고 있어. 상대방이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사실인가? 증거는 있나? 강승만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애쓰며 임정희에게 손짓했습니다. 자네, 내 옷 안주머니에 있는 필름. 그걸 꺼내줘. 임정희가 강승만의 젖은 옷에서 비닐에 쌓인 마이크로 필름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강승만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설명했습니다. 금강그룹이 모든 비리가 거기 담겨 있어. 진호가 그걸 노렸어. 임정희가 필름을 빛에 비춰보며 박 씨에게 보여줬습니다. 아저씨, 이걸 어떻게 해야 해요? 박 씨가 통신기를 끊고 다가와서 필름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걸로 강진호 놈을 무너뜨릴 수 있겠구먼. 하지만 일단 회장님부터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 갑자기 학교 밖에서 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며 긴장했습니다. 놈들이 여기까지 왔어. 뒷문으로 나가야 한다. 임정희가 강승만을 부축하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아버지, 또 움직여야 해요. 힘내세요. 강승만이 임정희의 어깨에 기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내 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임정희가 강승만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지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는 한전은 딸이에요. 박 씨가 뒷문을 열고 밖을 살피며 손짓했습니다. 어서 와. 길이 깨끗해. 세 사람이 학교 뒷문으로 나오자 박 씨가 미리 숨겨둔 오토바이가 보였습니다. 정희야, 너는 나랑 같이 도시로 가서 증거를 넘겨야 해.
회장님은 여기서 잠깐 숨어 계셔. 임정희가 박 씨의 말에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안 돼요. 할아버지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강승만이 임정희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자네가 가야 해. 나는 괜찮아. 박 씨가 강승만을 학교 지하실로 안내하며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하루만 숨어 계세요. 우리가 증거를 넘기고 돌아올 테니까. 임정희가 강승만에게 남은 약과 물을 건네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할아버지, 약 꼭 챙겨 드시고 무슨 일 있어도 여기서 나가시면 안 돼요. 강승만이 임정희의 볼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어디 가겠나. 빨리 다녀와라. 박 씨가 오토바이 시동을 걸며 임정희를 재촉했습니다. 어서 타. 시간이 없어. 임정희가 강승만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박 씨의 오토바이 뒤에 올라탔습니다. 오토바이가 산길을 달려 내려가며 학교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임정희는 뒤를 돌아보며 마음속으로 강승만의 안전을 빌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괜찮을까요? 할아버지 혼자 두고 와도? 박 씨가 헬멧 너머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그분도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젊어서 고생 많이 하신 분이니까. 도시 외곽으로 들어서자 뒤에서 검은 승용차들이 추격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오토바이 속도를 높이며 좁은 골목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꽉 잡아. 놓치면 안 돼. 임정희가 박 씨의 허리를 꽉 잡고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추격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쫓아왔지만 박 씨의 운전 실력으로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법무법인이 입주한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 씨가 오토바이를 세우고 임정희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기 안에 필름이 들어있어. 이걸 변호사한테 꼭 전해줘. 임정희가 봉투를 받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혼자 들어가도 될까요? 박 씨가 임정희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회장님이 누군지 말하고 이 필름 보여주면 믿을 거야. 임정희가 환경미화원 조끼를 입고 빌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에 올라가니 김앤파트너스 법무법인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임정희가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임정희가 봉투를 내밀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금강그룹 강승만 회장님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매우 급한 일이에요. 변호사가 임정희의 차림새를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회장님이요? 지금 회장님은 실종 상태인데. 임정희가 봉투에서 필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회장님이 살아계세요. 아드님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이 필름에 증거가 다 있어요. 변호사가 필름을 받아들고 사무실 안으로 임정희를 안내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정말 회장님 것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임정희가 주머니에서 강승만이 피로 쓴 종이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쓰신 글이에요. 필체를 확인해 보세요. 변호사가 돋보기로 글씨를 자세히 살펴본 후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회장님 필체가 맞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임정희가 지난 이틀 동안 있었던 일들을 변호사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임정희의 말을 들으며 점점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믿기 어렵네요. 하지만 이 필름이 진짜라면. 변호사가 사무실 컴퓨터로 필름 내용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강진호 부회장의 비리 증거가 다 들어있군요. 이걸로 고발할 수 있어요. 임정희가 안도하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거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검찰에 연락하겠습니다. 회장님은 어디 계신가요? 임정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안전한 곳에 숨어 계세요. 빨리 도움이 와야 할 텐데. 변호사가 전화를 걸며 임정희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임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강승만의 안전을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질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금강그룹 본사 30층 이사회의실은 웅장한 마호가니 테이블과 가죽 의자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강진호는 검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단상에 서서 주주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호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회의실 뒤편에서는 박 씨가 청소부 복장을 하고 몰래 들어와 구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강진호는 연단 위에 놓인 유영정을 바라보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실종되신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참석한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진호가 손수건을 눈가에 대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최근 치매 증상이 심해지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유서 한 장만 남기고 사라지셨죠. 한 주주가 손을 들고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그럼 회장님은 정말 돌아가신 건가요? 강진호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경찰에서 수색을 계속하고 있지만 생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뒤편 제어실에서 박 씨가 컴퓨터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대형 스크린에 산속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우비를 입은 사내들이 강승만을 구덩이에 밀어넣는 장면이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으악, 저게 뭐야? 주주들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진호가 당황하며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당장 꺼. 하지만 영상은 계속 재생되어 강승만이 칼에 찔리는 장면까지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정문이 활짝 열리며 임정희가 들어왔습니다. 임정희는 손에 마이크로 필름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강진호 부회장의 모든 범죄 증거가 있어요. 강진호가 임정희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야? 어떻게 여기 들어온 거야? 임정희가 단상으로 걸어가며 주주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강진호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지금 스크린에 나온 게 증거예요.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며 강진호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강진호가 보안팀에게 손짓하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저 여자 당장 끌어내. 정신병자야.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며 휠체어를 탄 강승만이 나타났습니다. 박 씨가 휠체어를 밀며 강승만을 단상 앞까지 안내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지, 강진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승만을 쳐다봤습니다. 강승만이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강승만입니다.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밝히고자 합니다. 주주들이 일제히 기립하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강진호가 뒤로 물러서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검찰 수사관들이 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강진호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강진호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강진호가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저 여자가 아버지를 세뇌한 거야. 강승만이 마이크에 대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호야, 네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라.
임정희가 강승만 곁으로 다가가 휠체어를 잡아주었습니다. 강승만이 임정희의 손을 꽉 잡으며 주주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젊은 분이 제 생명을 구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이분을 제 딸로 생각하겠습니다. 주주들이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임정희는 벽에 기대어 안도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진호는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면서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강승만을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왜 나한테는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 안 해주셨어요? 강승만이 아들을 바라보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호야, 사랑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네가 그걸 몰라서 이렇게 된 거야. 강진호가 마지막까지 소리치며 회의실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지자 강승만이 임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정말 고마웠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정말 죽었을 거야. 임정희가 강승만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끝난 거죠? 정말 안전해진 거죠? 강승만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끝났다. 우리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어. 박 씨가 다가와서 강승만에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진호 말고도 회장님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강승만이 박 씨의 손을 잡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자네도 고마웠네. 정희를 잘 도와줘서. 주주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임정희는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이틀 전만 해도 조용히 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강승만이 임정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하지만 내 덕분에 나는 새로운 삶을 얻었어. 회장실로 돌아온 강승만은 변호사를 불러 임정희의 양녀 입양 서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부터 정희는 내 딸이야.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줘.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입양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임정희가 당황하며 강승만을 말렸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큰 일을 갑자기 결정하시면 안 돼요. 강승만이 임정희의 손을 잡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희야, 나한테는 이제 진호밖에 없었는데 그 아이마저 날 배신했어. 네가 내 진짜 가족이야. 임정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가족이 없었어요. 정말 기뻐요. 본사 건물 밖에는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들어 강승만의 생존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강승만과 임정희는 창밖을 내다보며 처음으로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 씨도 그들 곁에서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강승만이 임정희를 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야.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지. 임정희는 강승만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져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길고 험난했던 이틀이 마침내 행복한 결말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승만은 회장실에서 평소와 같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임정희는 양녀 입양 절차를 마치고 강승만의 비서실에서 일하며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스케줄 확인해 드릴까요? 임정희가 서류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강승만이 고개를 들어 임정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정희야. 오늘은 뭐가 있나?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50대 중반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강 여사는 값비싼 명품 정장을 입고 도도한 표정으로 강승만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빠, 오랜만이네요. 강승만이 강 여사를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영숙이 너 왜 왔어? 강 여사가 소파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호가 감옥에 들어간 마당에 내가 안 올 수 있겠어요? 이 회사는 우리 강씨 가문 거잖아요. 임정희가 강 여사를 경계하며 강승만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강 여사가 임정희를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이 여자가 그 유명한 임정희인가 보네요. 오빠를 깨어서 양녀까지 됐다면서요? 임정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정희입니다. 강 여사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강승만에게 내밀었습니다. 오빠, 이거 읽어보세요. 의사 진단서예요. 강승만이 서류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치매라고? 강 여사가 팔짱을 끼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산에서 고문당하신 후유증으로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생겼대요. 판단 능력이 떨어져서 경영을 계속할 수 없다는 진단이에요. 임정희가 서류를 빼앗아 보며 화를 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아버지는 멀쩡하시다고요. 강 여사가 임정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조작이라고? 증거가 있어요? 이건 대학병원 정신과 과장이 직접 진단한 거예요. 갑자기 강승만이 머리를 감싸며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아야. 임정희가 깜짝 놀라 강승만을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어디가 아프세요? 강승만이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임정희가 강승만을 흔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 여사는 냉정하게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금강그룹 본사에서 응급환자가 생겼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해 강승만을 병원으로 실어갔습니다. 임정희는 응급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며 걸음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발 괜찮으시길. 강 여사는 의자에 앉아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임정희를 쳐다봤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와서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뇌압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당분간 의식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정희가 의사를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그럼 언제 깨어나실까요? 의사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도 있어요. 강 여사가 의사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상태로 계속 계실 가능성도 있나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임정희는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의식불명 상태의 강승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강 여사는 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 직원이 강 여사에게 설명했습니다.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라면 성년후견인 지정이 가능합니다. 가족 중에 신청하시는 분이 계시니까요. 강 여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제가 오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나요? 법원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심사 후 일주일 정도면 결정될 것 같습니다. 한편 임정희는 병원에서 강승만을 돌보며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 목소리 들리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박 씨가 병실로 찾아와 임정희를 위로했습니다. 정희야, 너무 걱정하지 마. 회장님은 강한 분이야. 임정희가 박 씨를 보며 불안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강 여사가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후견인으로 지정받으려고 해요. 박 씨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안 되는데. 그 여자가 후견인이 되면 회장님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틀 후 법원에서 강 여사의 후견인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강 여사는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빠의 경영권을 제가 대신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임정이라는 여자는 오빠가 정상이 아닐 때 접근한 사기꾼입니다. 임정희는 TV 뉴스를 보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사기꾼이라니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박 씨가 임정희의 어깨를 잡으며 달랬습니다. 화내지 마. 우리가 반드시 막을 거야. 그날 밤 병원에 의문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간병인 복장을 하고 강승만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임정희는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복도에서 그 남자를 목격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임정희가 조심스럽게 병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남자는 강승만의 링거에 이상한 약물을 주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임정희가 깜짝 놀라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남자가 당황하며 주사기를 숨겼습니다. 간병인입니다. 약물 투여 중이에요. 임정희가 남자의 손목을 잡으며 따졌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당신 간병인 아니죠? 남자가 임정희를 밀치고 도망치려 했지만 임정희가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둘이 몸싸움을 벌이던 중 남자가 숨겨둔 칼을 꺼냈습니다. 비켜. 안 그러면 다쳐. 임정희가 칼을 피하려다 옆구리에 상처를 입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으악! 남자가 다시 강승만에게 접근하려는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 씨가 들어와 남자를 제압하고 바닥에 눕혔습니다. 정희야, 괜찮아? 임정희가 옆구리를 감싸며 일어났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는 무사하죠? 박 씨가 남자를 묶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행히 약물은 들어가지 않았어. 임정희는 휴대폰으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강 여사의 정체가 드러날 거예요. 강승만의 심박동기가 불안정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임정희가 상처를 참으며 강승만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아버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박 씨가 경찰에 신고하며 강 여사의 범행을 신고했습니다. 임정희의 실시간 방송을 본 시민들이 병원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강 여사 물러가라. 임정희를 지켜라. 시민들의 함성이 병원 로비를 가득 메웠습니다. 임정희는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강승만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켜드릴게요. 경찰이 병실에 도착해 남자를 체포했고 강 여사도 곧 구속될 예정이었습니다. 임정희의 희생이 마침내 진실을 밝혀내고 있었습니다. 임정희의 실시간 방송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시민들이 병원 로비에 몰려들어 강 여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강 여사 물러가라. 임정희를 지켜라. 수백 명의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며 병원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편 박 씨는 과거 동료들의 도움으로 구치소에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박 씨는 곧바로 강 여사와 결탁한 주치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자식아, 가짜 진단서 만든 거 다 안다. 박 씨가 주치의를 벽에 밀어붙이며 협박했습니다. 주치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 여사가 돈을 주면서 시킨 일이에요. 박 씨가 주치의의 금고에서 조작된 진단서 원본을 발견했습니다. 이걸로 강 여사를 끝장낼 수 있겠군. 박 씨는 즉시 검찰에 증거를 제출하며 강 여사를 고발했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박 씨의 증거를 확인하고 놀랐습니다. 이건 명백한 문서 조작이네요.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하겠습니다. 강 여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려고 회사로 향하던 중 경찰에 체포당했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저는 합법적으로 후견인이 된 거라고요. 강 여사가 발버둥치며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사관이 강 여사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강 여사님, 문서 조작과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임정희가 옆구리 상처를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임정희의 상처를 봉합하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깊지 않아요. 며칠 안정을 취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임정희가 휠체어를 타고 강승만의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모든 게 해결됐어요. 이제 깨어나세요. 기적적으로 강승만이 눈을 천천히 뜨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어떻게 된 거지? 임정희가 기쁨에 겨워 강승만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걱정 많이 했어요. 강승만이 임정희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네가 또 나를 구해줬구나. 법원은 임정희의 헌신과 방송 증거를 바탕으로 강 여사의 후견인 지위를 즉각 박탈했습니다. 판사가 법정에서 선언했습니다. 강 여사의 후견인 자격을 취소하고 임정희 씨에게 임시 후견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임정희가 법정에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승만은 회복 훈련을 거쳐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정희가 강승만을 부축하며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강승만이 임정희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2번이나 죽을 뻔했는데 네가 살려줬어. 정말 고맙다. 변호사가 병실을 찾아와 법적 절차 완료를 알렸습니다. 강진호와 강 여사 일가의 상속권이 모두 박탈되었습니다. 그룹에서도 영구 제명되었고요. 강승만이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했습니다. 그래야지. 가족을 배신한 대가를 치러야 해. 금강그룹 감사팀은 강 여사가 횡령한 비자금을 모두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감사팀장이 강승만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강 여사가 빼돌린 돈이 무려 500억 원입니다. 강승만이 화를 내며 책상을 쳤습니다. 500억이나? 저 여자가 그렇게 탐욕스러웠구나. 부패했던 이사들은 스스로 사퇴서를 제출하며 회사를 떠났습니다. 임정희는 강승만의 대리인으로서 경영 정상화에 앞장섰습니다. 직원들이 임정희에게 존경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희 이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임정희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모두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과거 임정희를 모함했던 병원장도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병원장이 무릎을 꿇고 임정희에게 빌었습니다. 정희 씨, 정말 미안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임정희가 병원장을 일으켜 세우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는 올바르게 해주세요. 강승만은 재활 훈련을 마치고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강승만과 임정희가 병원 로비에서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민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강진호는 구치소에서 모든 계획이 실패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강진호가 차가운 감방 바닥에 주저앉으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아버지를 왜 배신했을까? 강 여사도 감옥에서 자신의 탐욕을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뭐길래 가족까지 배신했나? 임정희는 강승만과 함께 금강그룹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번 돈의 일부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면 어떨까요? 강승만이 임정희의 제안에 크게 동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정의재단을 만들어서 의료 사각지대를 도와주자. 임정희가 정의재단 설립 발표를 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소외된 분들을 위한 의료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치며 임정희를 격려했습니다. 모든 법적 분쟁이 종료된 후 강승만과 임정희는 함께 퇴원했습니다. 정희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임정희가 강승만의 팔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아버지.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두 사람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산골로 향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위험도 없고 진짜 가족이 된 두 사람의 앞에는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 후 깊은 산골에 낡은 움막이 있던 자리에는 현대적이고 아름다운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금강숲속 도서관이라는 간판이 걸린 2층 건물은 마을 사람들의 새로운 문화 공간이 되었습니다. 임정희는 작업복을 입고 도서관 뒤편 텃밭에서 약초를 가꾸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싱싱하게 자랐네. 임정희가 상추를 따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도서관 안에서는 강승만이 동네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감한 공주님이 왕자님을 구해줬단다.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강승만 주변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또 다른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한 아이가 강승만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졸랐습니다. 강승만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또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줄게. 박 씨는 도서관의 보안 및 관리실장으로 일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서울에서 방문객들이 온다고 하던데요. 박 씨가 강승만에게 스케줄을 알려줬습니다. 강승만이 시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 정희에게도 말해줘. 점심 준비해야지. 임정희는 한 달에 한 번 금강그룹 본사를 방문해 경영 고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임정희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희 이사님, 이번 달 실적 보고서 준비됐습니다. 임정희가 서류를 받아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좋네요. 투명한 경영이 정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금강그룹은 국민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기업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강승만과 임정희의 경영 철학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금강그룹이 보여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 앵커가 화면 속에서 말했습니다. 강진호와 강 여사의 재산은 전액 몰수되어 범죄 피해자 기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10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강진호가 감옥에서 면회온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용서를 빌고 싶어요. 편지라도 전해드릴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면회나 편지를 거부하고 계십니다. 임정희는 과거 자신을 박해했던 세상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며 새로운 하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임정희가 혼자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강승만이 임정희를 도서관 정원으로 불렀습니다. 정희야, 이리 와봐. 줄 게 있어. 임정희가 다가가자 강승만이 정식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밀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완전히 내 딸이 되었어. 임정희가 서류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강승만이 임정희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더 고맙지. 네가 내 인생을 바꿔줬어. 두 사람은 노을이 지는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서로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임정희의 용기를 기리기 위해 마을 입구에 작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생명을 구한 의인 임정희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제막식에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정혜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임정희가 출간한 수필집산에서 잡은 손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독자들이 임정희에게 편지를 보내며 용기를 얻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혜 씨의 이야기를 읽고 포기하려던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한 독자가 편지에 써보냈습니다. 박 씨는 은퇴 요원들을 위한 기술교육센터를 재단 내에 설립했습니다. 과거에 나라를 위해 일한 분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박 씨가 센터 개원식에서 말했습니다. 어느 저녁 강승만과 임정희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임정희가 정성껏 차린 산채 비빔밥을 강승만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드셔보세요. 오늘 제가 직접 캔 나물로 만들었어요. 강승만이 한 젓가락 떠서 맛을 보고 활짝 웃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밥상이야. 정말이야. 임정희도 따라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과장하시긴. 하지만 기분 좋으니까 매일 해드릴게요.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이 도서관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서 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승만이 임정희를 보며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희야, 너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임정희가 강승만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버지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멀리서 올빼미 울음소리가 들리고 산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강승만과 임정희는 그렇게 조용한 밤을 함께 보내며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도서관 한쪽 벽에는 강승만이 직접 쓴 글귀가 걸려 있었습니다. 진정한 재벌은 돈이 아닌 곁에 있는 사람의 수로 결정된다. 이 글귀를 보는 사람들마다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카메라가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숲속 도서관을 뒤로하고 천천히 물러갔습니다. 강승만이 처음 구조되었던 구덩이 자리에는 이제 아름다운 야생화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죽음의 장소였던 그곳이 이제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임정희와 강승만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남기며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깊은 산골에서 시작된 임정희와 강승만의 만남은 단순한 구조를 넘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 가족까지 배신하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지켜주는 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선량한 마음이 결국 승리한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임정희처럼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와 강승만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사회에 더 많이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